여러분, 오늘 경제학 교과서가 완전히 찢겨나간 하루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한쪽에서는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주식시장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붕괴를 하는데 바로 옆 동네인 서울부동산은 약간 중력을 잃은 것처럼 하늘로 치솟고 있거든요. 네, 진짜 오늘 시장에 보여준 지표들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자산시장의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보통 거시경제에 이렇게 거대한 충격파가 덮치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약간 같은 방향으로 얼어붙잖아요. 맞아요. 적어도 비슷한 공포를 공유해야 정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두 시장은 아예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죠. 오늘 이 극단적인 변동성을 해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정학적 위기라는 그 거대한 해일 앞에서 패닉셀이 쏟아진 주식시장, 그리고 그 와중에도 다주택자 대출 규제랑 고금리라는 중력을 무시하고 상승폭을 튀어버린 부동산 시장의 모순을 하나하나 뜯어볼 텐데요. 네, 오늘 준비된 자료들을 보면 진짜 두 시장이 완전히 다른 우주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부터 환율 급등, 그리고 서울 직급 역주행까지 정말 분석할 게 산더미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분열을 만들어냈는지 그 발단이 된 사건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혼란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거시경제에 직격탄을 날린 사건으로 가야겠죠. 모든 혼란의 뇌관은 단연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이란 강경 발언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엄포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 해군, 공군 전멸시키겠다는 그 발언이요? 맞습니다. 이란 해군과 공군의 전멸을 언급하면서 무려 2에서 3주간 더 강력한 공격을 하겠다고 예고를 해버렸거든요. 이 발언 하나가 시장 기저에 깔려있던 아주 중요한 전제를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 참여자들은 약간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제 국지전도 끝물이다. 곧 종전을 하거나 적어도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겠지. 이런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휴전이라는 기대감이 주가 하락을 막아주는 아주 든든한 유리바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본시장은 언제나 현재의 사실보다 미래의 기대감을 선반영하니까요. 네네. 그런데 앞으로 3주간 더 강력한 공격을 하겠다. 이 발언이 딱 나오는 순간 그 유리바닥이 단숨에 와장창 깨져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 증시 지표에 정말 처참하게 나타났죠. 수치를 보면 진짜 그 충격의 규모가 짐작이 갑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상승분을 싹 다 반납하고 무려 4.47% 폭락해서 5,234.05로 마감했잖아요. 코스닥도 5.36% 나빠진 1,056.34로 연중 최저치 수준으로 주저앉았고요. 게다가 코스피는 중간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죠. 시장이 너무 걷잡을 수 없는 패닉에 빠지니까 아예 기계적으로 주식 거래를 일시 정지시켜버린 겁니다. 와, 거기다 원달러 환율은 무려 18.40원이나 수직으로 급등해서 1,519.70원으로 마감했어요. 장중에는 1,524원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마치 목구름이 걷히고 휴전이라는 맑은 날씨를 기대하면서 외출했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5등급 허리케인을 정면으로 맞은 격이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완전히 무당배 상태에서 맞은 거죠. 그런데 자료에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개인이 겁에 질려서 도망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락을 주도한 게 기관이거든요. 역대급으로 1조 4,526억 원어치를 그냥 시장에 내던졌어요. 외국인도 1,364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니, 왜 이런 거대 자본들이 단숨에 패닉셀을 한 걸까요? 정보력도 좋고 자금력도 빵빵한데 좀 상황을 지켜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서 보면요. 자본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악재 그 자체가 아닙니다. 기업 실적 하락이나 금리 인상 같은 건 나쁜 소식이지만 스프레드 시트에 넣고 리스크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수치화가 가능하니까 포트폴리오 비중만 좀 조절하면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계산이 되면 대응이 가능하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시장에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던져버린 겁니다. 단기전으로 끝날 줄 알았던 위기가 장기전으로 굳어질 조짐을 보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2주 만에 끝날지 2달을 끌지 유가가 얼마나 튈지 아예 모델링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수십조를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의 리스크 관리 알고리즘은 이런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마주하면 기계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무조건 포지션을 청산하고 현금을 확보해서 방어선을 쳐라 이거죠.
감정적인 공포가 아니라 기계적인 방어 기제가 대규모 이탈로 나타난 겁니다. 아, 시스템이 그냥 물량을 집어 던진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 전체가 불확실성이라는 공포에 짓눌려서 피를 흘리고 있는 와중에도 이 비극적인 지정학적 상황을 양분 삼아서 무서운 속도로 폭등한 예외적인 섹터들이 있습니다. 네, 붉은 바닷속의 구명보트 같은 종목들이죠. 맞아요. 전쟁 수혜주만 남문 급등했잖아요. 흥구석유가 17.54%나 오르고 중앙에너비스 같은 석유 에너지 섹터가 완전히 불타올랐습니다. 방사엔 섹터에도 당연히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고요. 뭐 중동 긴장감이 고조되니까 유가가 오를 거고 전쟁 위협이 커지니까 무기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아주 직관적이고 교과서적인 투자 패턴입니다. 그렇죠. 위기가 터지면 석유나 방산이 오르는 건 당연한데 저는 해운주 강세가 진짜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특히 흥하해운이 20.49%나 급등했어요. 이게 단순한 전쟁 공포를 넘어서 당장 내일 물건이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실물 물류 대란에 대한 시장의 공포가 엄청나다는 뜻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단순한 테마주 장세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아주 뼈아픈 취약성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사실입니다. 물류 대란이요? 당장 공장 부품이 안 오거나 막 마트 진열대가 빌 수도 있다는 그 나비 효과인가요? 네, 배가 움직이는 경로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중동의 국지적 긴장이 고조되면 글로벌 선사들은 위험을 피하려고 배의 뱃머리를 아프리카 최남단인 희망봉으로 우회시킵니다. 와, 지름길 놔두고 아프리카 대륙을 크게 빙 돌아서 간다는 거네요. 맞아요. 문제는 그렇게 우회하면 단순히 기름값이 조금 더 드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아로 오는 배 한 척의 왕복 기간이 최소 20일에서 한 달 가까이 더 늘어납니다. 와, 한 달이요? 그럼 그 한 달 동안 다른 물건을 실어 나를 배가 그냥 바다 위에 묶여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전체 선박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기간이 길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지구 전체에 가용할 수 있는 배의 숫자가 20% 가까이 증발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결핍 현상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배를 못 구한 기업들은 운임을 부르는 대로 막 줘야 하고 그 실물 물류 동맥경화에 대한 공포를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에 즉각 반영한 거군요. 흥하해운 20% 폭등이 그래서 나온 거네요. 네, 지구 반대편의 지정학적 마찰이 기관의 알고리즘을 강제 발동시키고 동시에 물리적인 화물선의 결핍을 만들어내면서 증시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거죠. 와, 여기까지가 거시경제 충격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아주 논리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선을 완전히 다른 우주, 부동산 시장으로 돌려보죠. 오늘 우리가 이 분석을 시작한 진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자료를 분석하면서 가장 혼란스럽고 동시에 가장 흥미로웠던 역설이 바로 서울 부동산 지표거든요. 방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주식과 환율은 패닉에 빠져서 자산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6%대에 달하고 있어요. 돈 빌리는 이자가 엄청나게 비싸졌다는 건데 그럼 부동산도 얼어붙는 게 상식이잖아요. 당연하죠. 경제학 기본 원리로는 얼어붙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0.12%로 지난주 0.06% 대비 오름폭이 무려 2배나 커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세부 데이터를 좀 쪼개서 보면 이 기이한 현상의 원리가 명확히 보입니다. 강남구 같은 곳은 고금리 부담의 하락세가 깊어져서 마이너스 0.22%를 기록했습니다. 아, 강남은 확실히 타격을 받았네요. 네, 반면에 성북구, 서대문구, 강서구 같은 중저가 지역이 플러스 0.27%라는 무서운 기세로 상승하면서 전체 서울 집값을 멱살 잡고 끌어올렸습니다. 용산 동작 같은 한강벨트 지역도 0.04%씩 오르면서 다시 상승 전환했고요.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강하게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주담대 금리가 6%면요. 5억을 빌렸을 때 1년에 이자만 3천만 원이에요. 숨만 쉬어도 한 달에 250만 원이 날아가는 판국인데 증시는 무너지고 있고 그런데 중저가 지역이 오히려 0.27%나 올랐다는 게 경제학적으로 말이 되나요? 이 수치가 제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는 바로 서울시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바로 공급 부족이라는 공포죠. 아, 공급 부족이요? 네, 고금리의 직격탄은 투자 성격이 강한 강남권 대형 평수에는 타격을 줬습니다. 이자를 계산해보고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 합리적으로 후퇴한 거죠.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실수요자들은 다릅니다. 실수요자들은 합리적인 계산보다는 생존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전월세 불안이 심각하잖아요. 앞으로 서울에 집이 안 지어질 거라는 공급 부족 공포에 쫓기다 보니까 전세금 폭등이나 월세 전환의 두려움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중저가 지역으로 막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공포는 불확실성에서 오지만 부동산 시장의 공포는 당장 내 몸 누일 공간이 사라진다는 아주 현실적인 결핍에서 오는 거군요. 거시경제 압박을 실물 공급의 결핍이 이겨내고 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용산이나 동작 같은 지역도 하방 경직성을 증명하면서 버티는 거고요. 아예 지방은 극명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죠. 부산은 0.01% 보합, 세종은 마이너스 0.01% 약세니까요. 오직 서울만 이런 특이한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와, 똑같은 공포가 두 시장에서 정반대의 행동을 유발하다니 진짜 소름이 돋네요. 그래서 정부가 이 꺾이지 않는 서울 부동산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아주 강력한 규제 카드를 던졌습니다. 네, 4월 1일에 발표된 초강수 대책이죠. 바로 오늘부터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만기 연장 금지요. 이거 비유하자면 약간 의자 뺏기 게임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흥분하니까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편하게 앉아있던 의자 22,000개를 갑자기 무대 밖으로 확 빼버린 거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조치로 인해서 약 1만 2천 가구의 잠재적 매물이 시장에 강제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 1만 2천 가구 물량이 쾅 하고 터져 나오면 드디어 저 불패의 서울 집값이 잡히는 걸까요? 아니면 M1 세입자들만 바닥에 나앉게 될까요? 시장의 줄다리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게 참 입체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매도 압박이 거세지면 시장의 숨통이 트이고 급매물이 나오면서 집값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 자료에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우려가 명시되어 있죠. 그 우려가 바로 다주택자들의 버티기 전략인가요? 네, 만기 연장이 불어돼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된 다주택자들이 과연 집을 순순히 팔겠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그 금융 부담을 전세금 인상이나 가파른 월세 전환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죠. 당장 은행에 갚을 원금이 필요해지니까 전세보증금을 왕창 올려받아서 그걸로 대출을 꺼버리거나 아니면 비싼 월세로 돌려서 그 돈으로 이자를 막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규제의 칼날이 원래는 다주택자를 향해 던져진 건데 의도치 않게 주거 취약계층이나 무주택 세입자들을 쥐어짜는 역설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시장이라는 톱니바퀴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고통이 흘러가 버리는 거네요. 오늘 심층 분석을 좀 총평해보자면 정말 모순적인 하루였습니다. 네, 트럼프발 지정학적 공포로 코스피 5천선 지지 여부를 처절하게 시험받고 있는 금융 패닉의 모습이 한쪽에 있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공급 부족이라는 버팀목 하나만 믿고 6%대 고금리랑 정부의 1만 2천 가구 매물 압박 규제에도 눈치 싸움으로 맞서고 있는 굳건한 부동산 시장이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자본의 논리와 수급의 심리가 얽힌 거대한 드라마를 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료들을 이렇게 깊게 살펴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코스피가 폭락해서 슬프다거나 집값이 올라서 답답하다는 그런 감정을 눕히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전쟁 같은 거시적인 충격파가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두 자산군에 얼마나 기형적으로 다르게 작용하는지 이 톱니바퀴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의 중심을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악재를 바라보는 시장의 두 가지 다른 시선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면서 상상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면 서울 부동산은 6%대 고금리 그리고 지정학적 쇼크라는 거대한 중력 속에서도 오직 공급 부족이라는 부력 하나만으로 집값을 억지로 띄우고 있잖아요. 네, 엄청난 악조건을 버텨내고 있죠. 그렇다면 만약 여기서 이란 리스크가 기적적으로 해소되고 짓누르던 금리마저 본격적인 인하 사이클로 돌아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겹겹의 악재 속에서도 오르던 이 부동산 시장에 억눌린 용수철은 과연 그 족쇄가 풀리는 날 어디까지 튀어오르게 될까요? 다음 시간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주제일 겁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